안녕하세요. 밤과 책사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몇 살이 되셨나요? 새해가 되고 어김없이 나이 한 살을 먹게 되는데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나이는 또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이 한 살 더 들어서 우울하거나 속상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점 기억하시면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이주희 작가님의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었다 라는 에세이라서 나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해보았습니다. 나이 50, 예전 같으면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라고 거창하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세상은 나에게 완성된 어른을 기대하는데 내 마음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50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가님은 불현듯 50이 되었고 노화와 노후, 나이값에 대한 걱정이 물밀듯 밀려왔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중년의 사정과 일상에서 느낀 다양한 감정, 그리고 보다 경쾌한 어른이 되기 위한 다짐을 이 책에 담으셨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 나이를 가끔 까먹기도 하고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나이에 구애받지는 않더라도 그 나이만이 줄 수 있는 감정들, 경험들에 충실해야겠다 싶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50은 이제 막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인데요. 자꾸만 나를 불러세우는 인생 전반부의 후회들을 물리치고 앞으로 어떻게 더 즐겁고 재미지게 살지 작전 타임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었다. 지은이 이주희. 세 번째 챕터. 조그마한 50을 위한 한 글자. 1. 어차피 희극. 7년 전 회사를 그만두었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사랑과 전쟁을 찍으면서도 놓을 수 없었는데 팽팽하게 당긴 고무줄을 놓듯 훅 돌아섰다. 그런데 막상 그늘에서 땀을 식히고 나니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이 다시 부러워졌다. 애쓰며 사는 게 싫었는데 또 그런 옛 모습이 그립다니. 물론 일의 과정이 매번 정당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어렵게 완성해낸 일은 짜릿하기까지 했으니까. 하루하루는 고되었지만 결국 일은 축복이었다. 일할 기회가 있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고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으며 자기 발전과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기쁨이었다. 영화 배우이자 영화 감독으로 무성영화와 유성영화를 넘나들었던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기에 인생을 멀리서 보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가까이서 안달복달하며 비극만 찍느라 일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것이다. 아니, 아무리 희극이라 스포일러를 해준다 한들 하루하루 무게가 더해지는 비극을 극복해내기란 범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첫 번째 일은 그렇게 깊은 교훈을 남기고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은 글을 쓰고 있다. 매일 조금씩 무작정 쓴다. 격려인지 비교인지. 주변 사람들은 40대에 등단한 박완서 선생님과 47세에 첫 소설을 쓴 요나스 요나손, 59세에 로빈슨 크루소를 출간한 데니얼 디포를 거론하며 늦지 않았다고 어깨를 두드린다. 과연 그런 날이 오기나 할까? 한숨 지으며 가사노동을 투잡으로 하는 사정을 변명처럼 내놓는다. 사실 지금의 일이 일의 기쁨을 느끼고 먹고 사는 일에 도움이 되고 지속 가능한 일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몸은 갱년기인데 머리는 사춘기처럼 의문투성이해 마음은 취준생처럼 불안하기까지 하다. 남편의 친구는 중학교 선생님, 모임 중에 집 변기가 낡아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니 대뜸 자신이 해주겠다며 나섰다고 한다.
30년째 학생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무슨 변기냐고 농담 말라 했더니 내가 아는 사람들 집에 장판도 깔아주고 도배도 해줘. 의자 만들어준 집도 있지. 아마 변기는 안 해봤지만 뭐 좀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이러더란다. 허세가 심한 것 아닌가 했지만 들리는 소문에 솜씨가 보통은 넘는다 했다. 나도 몰랐지. 나한테 그런 재주가 있는지. 어느 날 해보니까 그냥 되더라고. 소일거리 생겨서 좋고 남의 고충 해결해줘서 좋고 일석이조지 뭐. 퇴직하면 본격적으로 나서볼까 싶어. 회사 선배가 우수 농업인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고 낙향해 농사를 짓는다 했는데 드론을 이용한 농업의 무인 자동화와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으로 정부 지원금도 받고 농업인으로 승승장구한다고 했다. 수년째 이장을 역임하며 마을의 해결사 노릇을 한다는데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듯한 목소리에 씩 웃는 얼굴이 일품이었던 게 생각나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을 눈으로 풀던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연습장 한바닥을 다 채워도 결코 우리에겐 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미적분 문제를 몇 분 노려본 뒤 쓱 답을 써냈다. 이게 어떻게 돼? 라고 물으면 단발머리 단정한 친구는 몰라 나도 난 그냥 돼. 이게 안 돼? 라고 물었다. 우리는 일제히 아이씨 하며 연필을 던졌다. 이런 몹쓸 그런 유전자를 어떻게 이기나.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착했던 친구였는데 질투할 만한 깜냥도 안 되는 우리들은 언젠가부터 그 친구와 멀어졌다. 세상에 나와보니 더러 그런 놀라운 이들이 있었다. 빨리 가고 높이 가는 것으로 성적을 매기던 시절에는 그런 이들이 더없이 부러웠던 것 같다. 그런데 요즘은 몸이 잰 이들이 눈에 들어온다. 때로는 맥가이버 같고 때로는 발명가 같기도 한 사람들 말이다. 건축, 공예, 인테리어, 요리, 농사일 등을 눈대중으로 익히고 한 번에 완성하는 그들의 손놀림은 실로 신비롭다. 눈앞에서 뚝딱 물건이 탄생하니 경이로울 수밖에. 첫 번째 일과 전혀 다른 두 번째 일을 찾는 사람들. 중학교 선생님이 도배를 하고 회사원이 농부로 변신하는 반전 스토리는 얼마나 매력적인지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렸다. 그들은 첫 번째 일의 연장선상에서 다음의 일을 찾는 사람들과 달리 새로운 세계에 온몸을 던져 풍덩 뛰어든 것 아닌가. 인생은 행동에 의해 만들어지며 지식이나 사상은 행동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 했던가.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보다. 이장을 하는 선배는 그랬다.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몸으로 부딪혀 눈앞의 결과물을 얻는 일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가장 솔직한 방법이란 걸 알았다고. 그들의 현란한 손놀림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 나에게 그들도 물었다. 이게 안 돼? 어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린데. 네, 안 돼요. 좋아하는 바느질만으로는 옷까지 만들 수 없고 칼, 가위, 망치는 잘 다뤄봤지만 도면 읽는 방법을 모르니 복잡한 가구 조립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랬다. 그 자식은 전공이 물리야. 과학 가르치잖아. 도배, 장판, 변기와 물리가 무슨 관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약간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인지. 회사 선배는 집안이 대대로 농사를 지어서 이미 인생의 반은 농부로 살아온 셈이라고 했다. 회사원이었을 때도 시간 날 때마다 집안의 농사일을 거들었다고. 이번에는 배신감마저 들었다. 단순히 손재주 좋고 촉이나 감이 좋아서 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의지만으로 되는 일은 없는 거였다. 에이, 그런 거였다. 나도 모르던 손재주가 있을지도 하는 마음에 지자체에서 분양한다던 주말 농장을 신청하려던 날 아는 이가 영화 시나리오를 보내왔다. 관객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인지 봐달라는 단순한 부탁이었고 나 말고도 여럿이 있는 단체 문자방이었으니 특별한 부탁도 아니었는데 그날 밤 나는 그 긴 시나리오를 꼼꼼히 단숨에 여러 번 반복해 읽어버렸다. 읽으면서 어찌나 흥분이 되던지 15년쯤 퇴근에 아이 돌보고 새벽 2시까지 시나리오를 필사했던 기억이 오롯이 떠올랐다.
6개월을 그렇게 하루 4시간씩 자면서 버텼지만 결국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재능 부족까지 깨달으며 손을 놓았는데 그때의 마음까지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밀려왔다. 먹고 사는 일에 도움이 되고 지속 가능한 일이 될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일의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연히 깨닫는 날이었다. 앞으로의 삶에서 언제 또 그토록 가슴 뛰는 순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 두 번째 일은 거북이처럼 가보기로 했다. 현실적인 제약을 먼저 꺼내놓지도 말고 높은 목표를 세우지도 말고 지속 가능한 일이냐는 무거운 질문도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부지런히 걸어가 보기로 말이다. 너무 뜨겁지 않게, 다시 그늘이 그리워지지 않게. 20대는 나를 선택해준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으니 50대의 일은 내가 선택한 일에 최선을 다해보고자 한다. 타고난 재능, 잘 다듬어진 체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일 한 번쯤은 시도해 본 뒤에 70대를 맞이하고 싶다. 그리고 허락된다면 70대에는 누군가에게 손수건을 건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 영화 인턴에서 70세 인턴 역의 로버트 드니로는 늘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지만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럴 거면 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냐는 동료의 질문에 그는 손수건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언젠가는 빌려줘야 할 손수건. 로버트 드니로와는 다르게 남에게 빌려주기 전까지 아끼지 말고 내 이마에 흐르는 땀부터 부지런히 닦아야겠다. 너무 늦었다 자책도 말고 너무 늙었다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늦은 나이에 어떻게 요즘 청춘들도 꾸지 않은 꿈을 꾸냐며 앞으로 많은 이들이 물어올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안 돼요? 기어이 50. 꿈꾸기에 적당한 나이다. 돈, 무한리필 500만원. 하늘에서 돈 비나 내렸으면 좋겠다. 야, 그 비는 너한테만 내리니? 비로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안 돼. 로또가 최고지. 아니야, 한국은 부동산이지. 조용한 음식점에서 중년의 남자들이 너무 해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통에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와 엇비슷 혹은 좀 더 많은 나이대의 그들은 돈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일부러 귀 기울인 건 아닌데 무리 중 한 명은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고 다른 한 명은 자녀가 유학 중이고 남은 한 사람은 미혼인 듯했다.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다며 한숨인 두 친구와 달리 미혼인 친구는 땅이며 연금이며 파생상품이며 여러 가지 노후 대책을 이야기했다. 야 자식아, 우린 모르냐? 그럴 돈이 없다니까. 알아도 못해요 우리는. 그리고 두 친구는 미혼인 친구에게 세상 걱정 없어 좋겠다고 불어했다. 야, 난 가족이 없으니까 나라도 날 챙겨야지. 돌봐줄 가족이 있는 니들이랑 같냐? 이유 있는 항변이다 싶지만 미혼인 친구가 모르는 게 있다. 가족이 돌봐주는 노후가 요즘 과연 있기나 할지. 얼마 전 TV에 요양원 탐방 프로그램을 보며 작은 아이가 물었다. 저 할머니들은 왜 다 저기 모여 살아? 가족이 없어? 가족이 있어도 가족이 돌봐드리기 너무 힘든 때가 있거든. 그럴 때 가는 거야. 했더니 그럼 엄마도 갈 거야? 라고 물었다. 너희가 보내면 가게 되겠지? 라고 무음의 답을 했었는데 그렇다. 요즘은 가족이 아니라 돈이, 공공 시스템이 노후를 함께한다. 식당 안의 중년 남자들은 아직 모르는 게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데 늦게 도착한 후배가 시꺼먼 얼굴로 앞자리에 앉는다. 친척이 은행의 고수익 상품에 투자했다가 노후자금 2억을 몽땅 날린 후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다 해서 들렀다 오는 길이라고 한다. 은행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이내 몸져 누웠다고. 고생해서 번 돈 불리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다 날렸으니 이를 어찌해요. 노인 빈곤, 독거노인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법으로 싸워도 별 수가 없다는데 우리 삼촌 불쌍해서 어떡해요, 언니. 안타까운 사정에 듣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리 부유해 보이지도 건강해 보이지도 않는 어르신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며 땅바닥에 드러눕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았다. 열심히 살았는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던 공식은 망해버린 것일까? 노력해도 가질 수 없으니 평생 돈의 경외심을 가지고 살라는 신의 계시인 걸까? 아니면 너무 쉽게 고수익을 바란 대가일까? 돈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은 최고의 위치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외친다. 어디 한번 날 가져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28세부터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지는 흑자 인생이 시작되고 45세의 소득이 생애 최고 수준에 이르다 59세부터 소비가 소득을 웃도는 적자 인생으로 들어선다고 한다. 후배의 삼촌은 환갑을 넘기며 자녀 결혼과 부인 병원비에 많은 돈이 필요했고 급한 마음에 생존해보지도 않았던 투자를 하고 만 것이다. 그것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파생상품에. 한창 일할 때인 40대에는 많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들어오는 월급이 있으니 그런 데로 맞춰 살 수 있었다. 그러나 50대 중후반이 되면 자식과 부모님을 위해 써야 하는 예상치도 못한 돈이 필요해진다. 마음이 급해진다. 후회도 생긴다. 사실 지금의 50대는 서울 아파트 값이 3배 이상, 고스피는 400%를 뛰어오르며 집을 장만하는 순간, 주식에 손대는 순간 큰 손해 없이 재테크가 가능한 시대를 살았다. 그러니 여유 자금이 없어서 타이밍을 놓쳐서 부동산으로도 주식으로도 돈을 불리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무능감과 박탈감에 시달린다. 남들 대박 칠 때 너 뭐했니? 심적인 코너에 몰린 사람들은 뒤늦게 각종 고위험으로 버무러진 유혹에 빠진다. 가난한 노후란 재앙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얼마 전만 해도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모두가 자신은 가난하다고 말한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플렉스를 떠드는 세상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난이라니. 대한민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어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나는 가난하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연봉 1억 원 이상, 서울 강남에 살며 외제차와 국산 대형차를 보유한 사람도 있었다. 게다가 얼마가 더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10억에서 100억 원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만난 중년의 세 남자는 모두 틀렸다. 요즘의 부자는 로또로도 부동산으로도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가난의 느낌은 상대적인 것이라 그 누구도 명쾌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고액 연봉에 좋은 집, 화려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나는 가난하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면 물어보고는 싶다. 혹시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재벌 김주원처럼 매일 매분 매초 국내의 통장 잔고가 불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나에게도 묻는다. 정말 쓸 돈이 없는 것인지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쓰고 있는 것인지. 상대적인 가난이 있으니 상대적인 부자도 있을 텐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나는 정말 부자라고 커밍아웃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부자라고 생각되는 기대 수준은 있지만 막상 그 기대 수준에 도달하면 그 누구도 자신이 부자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돈은 얼마 정도일까?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 천만 안티를 가진 야구선수 강종렬은 마을 총각 용식이와 결혼하는 필구 엄마 동백이에게 10만 원을 써도 500만 원이 남아있고 500만 원을 써도 500만 원이 남아있는 무한리필 500만 원 통장을 건넨다. 아들 필구가 클 때까지 서포트한다면서. 작가는 어쩌면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도 아니고 적당히 많고 적당히 적은 돈 500만 원을 생각해냈을까.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지나치게 마음 상하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아도 되는 500만 원. 한 번에 500만 원을 넘게 쓸 수는 없지만 쓰고 나면 다시 500만 원으로 채워지는 마법 같은 통장. 사람의 본성이 돈과 화학작용할 수 없는 선과 선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금액 500만 원. 게다가 무한 리필이라니.
사실 돈은 사람 안의 무시무시한 본능을 꺼내는 열쇠와도 같아서 그 본질을 맛본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서 문을 닫기란 쉽지 않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더 큰 권리 행사에 매혹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동백이처럼 나의 본성이 딱 500만 원에서 멈출 수 있는 안전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 더 큰 목돈은 병원비 아니면 불의 사고로 드는 돈일 테니 요란스러운 허세는 잘라내고 절제되고 안전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 그것이 많지 않지만 소중한 돈을 지키는 일이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쓸데없는 본능과 소유욕에 현혹되지 않는 일이며 심각한 불행을 현명하게 막아내는 길이기에.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야구선수 강종렬이 없다. 물론 앞으로의 삶에 잭팟이 터져준다면 굳이 마다할 생각은 없다. 그때는 강종렬이 아니라 자기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재벌 김주원으로 살아볼 의향도 충분하다. 아니, 아니다. 시인들의 시인이라 불리는 백석. 시인 백석을 사랑했던 여인 김영하는 1997년 당시 1,000억 원 가치의 고급 요정 대원각을 법정 스님께 시주하며 말했다. 그깟 1,000억 원, 백석의 시 한 줄만도 못합니다. 잭팟은 이런 사람들에게 터져주는 게 맞겠다. 조만간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를 방문해야겠다. 길상화 보살의 배포 큰 사랑과 그곳에 머물렀던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배우러. 책 진짜 권력의 길. 소설가 장정일은 장정일의 독서일기 1에서 자신이 읽지 않은 책은 이 세상에 없는 책이라고 말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이 그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권의 낯선 책을 읽는 행위는 곧 한 권의 새로운 책을 쓰는 일과 같으며 그렇게 모든 독자는 자신이 읽은 모든 책의 양부가 되고 비슷한 저자가 된다고 말했다. 옳소이다. 내가 모르면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들은 내게로 다가와 아름다운 꽃이 된다. 책 한 권을 읽으면 그 책은 큰 힘들이지 않고 세상에 태어난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많은 책을 낳았을까? 곰곰이 따져보니 다사는 되지 못하는 것 같다. 한 분야를 집요하게 파고든 두꺼운 책은 완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늘 마음만 바쁜 성격이라 반쯤 읽다가 다른 관심사로 넘어가기 일쑤다. 그저 책 제목과 목차, 작가 소개, 서문만 대략 훑고 요즘 어떤 주제가 유행하는지를 익히는 일에는 취미가 있다. 오랜 직장 생활을 하며 사는 데는 깊이보다는 넓이가, 논리보다는 영감이, 정의보다는 적합성이 쓸모있다고 생각한 까닭이리라. 넓이와 영감, 적합성을 얻는 나만의 습관은 바로 책방 앞문으로 들어가 뒷문으로 통과하기이다.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 음악, 역사, 요리, 외국어 참고서, 잡지 등 서가에 놓인 책들의 이미지를 후루룩 국수 넘기듯 통과시킨다. 그중 눈길을 끄는 책 앞에서 조금 더 머무르다 마트로 향한다. 먹을 것을 사기 전에 책방을 관통하고 나면 일주일을 살기 전 주말에 교회나 성당절에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불공을 드리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 사실 책방을 아이 쇼핑하듯 들락거리는 이유는 불안 때문이다. 남들은 뛰어가는데 나만 뒤처져 있나. 나만 너무 무식한가. 나만 너무 메말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이 늘 나를 괴롭혔다. 책방에 들어서는 순간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진다. 수많은 책에 박힌 글들이 알알이 날아와 머릿속으로 저장되는 것 같은 느낌. 단순하고 무식하게 살고 있는 일상이 희석되면서 알 수 없는 흥분이 차오른다. 뇌가 예뻐지고 환해지는 느낌이랄까. 그런데 이런 알 수 없는 느낌이 허상만은 아니라고 한다. 물리적으로 책과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지적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읽었다. 호주와 미국의 연구진은 책이 읽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통념을 깨고 그 존재만으로도 학업 성적이 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책이 많은 집에서 자란 사람들의 언어, 수학,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진짜로 책 속의 문자가 종이의 향기가
어떤 마술을 부리는 건 아닐까. 그러니 책방 앞문으로 들어가 뒷문으로 통과하기는 나름 이유 있는 행동인 셈이다. 물론 지루함을 견딜 수 없는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책이 많지만, 그래서 아직 책 읽는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 또한 바쁜 시절 책에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술과 남에 대한 험담에 의존하던 나쁜 습성 때문임을 깨닫고 반성 중이다. 사실 책이 지루하고 무시무시한 이유는 책은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영어 공부한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을 펼쳤을 때의 불편함이라고 할까. 영어 사전이 없으면 한 문장을, 한 페이지를 넘어가지 못했던 그 답답함이란, 결국 던져버리고 성문 종합 영어를 다시 펼쳤던 것처럼 어려운 책은 두세 장을 넘기기가 힘들다. 진짜 공부는 무지를 발견할 때 시작된다는데, 그 고비를 넘는 도전보다는 포기를 선택하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사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얻게 된 것은 모두 책 때문이다. 노예제가 폐지되고 여성의 참정권이 생기고 인류가 각종 질병에서 해방되고 과학의 발전으로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책의 힘이었다. 소수가 독점하던 지식이 책을 통해 비로소 대중에게 허락되었고, 대중의 지적 능력을 높이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그러니 역사가 쌓일수록,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삶에 두께운 결이 생길수록 역사, 철학, 과학, 심리를 다룬 책들이 복잡해지고 두꺼워지는 건 당연한 일. 어려운 책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발전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이기도 하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드니까 말이다. 다행인 것은 요즘 각종 매체에 어려운 책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이해를 돕는 선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책을 추천하고 작가의 집필 의도를 소개하고 주요 문장을 뽑아주는 프로그램 서너 개가 눈에 들어온다. 유명 작가들이 대학가 서점, 동네 책방을 찾아 북토크를 여는 걸 보고 나면 당장이라도 서점에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어려운 책은 자세히 설명해주고 읽었던 책은 먼 기억을 소환해주니 현학에 대한 허세가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사실 현학적 허세는 꼰대가 되지 않을 필요 충분 조건이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세상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미래는 어떻게 변하는지, 과거의 왜곡은 왜 생겨나는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지는 순간이야말로 나이만 많은 부자가 되는 순간이니까. 남들도 다 아는 소리를 반복하면 꼰대이고, 같은 이야기도 다양한 근거와 배경 지식을 버무리면 지혜가 된다. 진짜 권력이 된다. 건강한 사회는 읽은 책만큼의 값을 받는 사회일 것이다. 나이를 들어 누구는 노인이 되고 누구는 좋은 어른이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느라 마음이 뜨거운 외골수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책들을 한 뼘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이 나이 먹는 첫 번째 준비물이 되겠다. 사는 일은 코미디, 멜로, SF, 신파, 공포 등 모든 장르가 생중계되는 일이니 어느 한 분야만 고집할 게 아니라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 사실 요즘 고민은 책 내용이 어려움이 아니라 신선함 때문이다. 수십 쪽이 넘어가서야 묘한 기시감이 느껴지고 이내 깨닫는다. 아, 이 책은 내가 읽었던 책이로구나. 죽어라 외우기 싫었던 영어 단어는 까먹지 않는데 감명 깊게 읽었던 책 내용은 왜 까먹는 건지. 입을 뒤집어 쓰고 초롱초롱한 마음으로 읽었던 톰 소여의 모험이나 블렌더스의 개 같은 명작 동화도 처음 보는 책 같으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모든 책이 읽을 때마다 새로우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비록 망각의 신이 너무 자주 찾아와 매번 도돌이표를 찍어야 할지라도 진짜 권력의 길로 나서는데 망설임이 없어야겠다.